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우리 한국사 한국 현대사 부분에서요. 오늘은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7쪽을 펴주세요. 자, 통일정부 수립운동 과정은요, 이제 1946년으로 가볼게요. 46년 3월인데요. 우리 45년 12월에 모스크바 상급 외상회의가 열렸고요. 모스크바 상급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했었잖아요. 그래서 46년 3월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 선정 문제를 두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결렬되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요.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탁통치 반대 세력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라고 했는데 신탁통치 반대 세력이 바로 우익이잖아요. 우익. 그래서 미국은 우익을 정부를 수립하는데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소련은 모스크바 상급 외상회의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세력만 포함하자. 찬성하는 세력은 좌익이죠. 그럼 소련은 좌익만 가지고 정부를 세우자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대립하다가 결국은 결렬되는 거죠. 자, 미국 대표는요, 반탁운동을 벌인 단체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시킵시다 라고 했어요. 반탁운동, 요거는 우익이죠. 우익도 포함시키자. 자, 소련 대표는요,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만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자. 요거는 좌익이죠. 좌익만 가지고 정부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는 자국에 유리한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미국과 소련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게 됩니다. 결렬되는 거죠.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되자마자예요. 정읍 발언, 이승만이 정읍 발언합니다. 이때가 46년 6월이에요. 미소공동위원회가 5월 달에 결렬이 되거든요. 3월부터 5월까지 열리니까요. 결렬되자마자 이승만은요. 여기 보시면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라고 해서 정읍 발언을 하면서 정읍에서 발언한 거죠. 단독정부 수립론을 대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요.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좌우 합작운동이 전개됩니다. 좌우 합작운동. 좌익의 대표가 여운형이죠. 우익의 대표가 김규식이고요. 자, 중요한 건 미 군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미 군정 입장에서도요. 지금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국가를 세우려고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유상 매입, 무상 분배 원칙하에 토지 개혁하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지지하는 입장이었고요. 이승만은 모호한 태도, 그다음에 친일파들이 구성되어 있는 한국민주당 등의 우익은 반대했고요. 좌익도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합작 7원칙을 만들어냈는데 좌익도 우익도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여운형 선생님이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던 여운형 선생님이 길 가다 암살당하세요. 그래서 중단되게 됩니다.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토지 개혁은 몰수, 유상 매수 등으로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유상 매수한다고 하니까 좌익이 반대해요. 좌익이 반대합니다. 네 번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리는 새로이 구성할 입법기구에서 심의 결정해서 실시할 것.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리를 하자라고 하니까 우익 중에서도 이러한 그 친일파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우익 세력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합작 7원칙은 좌익도 우익도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좌우합작 운동을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렸는데요. 이쪽에 서 계신 분이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여운형 좌익의 대표죠. 이쪽에 서 계신 분은 김규식 선생님이세요. 김규식 우익의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쪽에는 극좌라고 적어져 있네요. 극좌. 자,
극좌 세력과 극우 세력인데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좌우 합작을 극좌와 극우 세력이 방해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은 좌우 합작 운동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47년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 또 열렸는데요. 다시 결렬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의 해결 방안이 없어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됩니다. 자, 유엔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을 해라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합니다. 유엔에서 선거가 가능한지 보려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들어와서 돌아보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소련이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엔에 상정한 것은 미국이 했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엔은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합니다. 자, 요게 48년 2월이에요.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죠?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남한이죠. 그래서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된 거죠.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자, 국내의 반응. 이승만은요, 뭐 처음부터 정읍발언 해가지고요, 뭐 남방만이라도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찬성이죠. 이승만 찬성. 한국민주당은 친일파 계열이에요. 찬성했고요. 대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반대합니다. 자, 특히 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 김구 선생님이겠죠. 김구 선생님은 남한 단독선거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신문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게재를 했는데요.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단독 정부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는 불참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요. 이게 이제 38선입니다. 38선을 넘어서 평양에 가시는 거죠. 평양에 가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서 남북 협상을 진행하게 돼요. 자, 평양에서 남북 연석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이 회담에 참석했고요. 공동 성명을 발표해요.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 외국군의 철수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만 뭐 별 성과 없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 남북에서 각각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정대로 자, 총선거 5월 10일이죠. 50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남북 협상은 실패하게 됩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어요. 1. 반대하는 세력. 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첫 번째는 남북 협상파죠. 김구 선생님이나 또는 김규식 이 세력이고요. 두 번째는 좌익입니다. 좌익.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는 거고요. 좌익 세력. 바로 제주도의 좌익 세력이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에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무장 봉기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 내의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이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한 사건이고요. 자, 이 제주 4.3을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탄압하면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됩니다. 제주도민의 약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때 돌아가신다고 해요. 많이 죽게 되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주 4.3 사건의 영모원 위령단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주 4.3 사건 때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서 당시 제주도민의 10%가 넘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사건이 되겠죠. 자, 이런 제주 4.3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바로
48년도 4월 3일 날 봉기한 이래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됐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이에요. 48년도에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무장 봉기를 해서 이게 이 4.3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압을 해야 되는데요.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가 여수죠. 그래서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부대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요. 부대 안에 좌익 세력 있잖아요. 이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 출동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한 사건입니다. 여수와 순천 일대를 장악했고요. 정부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진압했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죠. 자, 우리 이 사진을 보면요. 여수의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을 모아놓고요. 이제 이 반란 폭도와 양민으로 나눴다 했는데 손가락총이라고요. 좌익을 찝게 했어요. 이게 가리키게 했어요. 그래서 혐의자를 색출하고요. 좌익으로 이렇게 색출된 사람들은 이렇게 끌고 가서 학살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토벌대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순서대로 보면 1945년 12월에 우리나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고요. 자, 여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과 좌우익이 격렬하게 대립하게 된 거죠.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대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다가 결국은 결렬됩니다. 자, 이렇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을 때 이승만은요,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고요. 자, 이렇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니까 이걸 배경으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됩니다. 좌익의 대표는 여운형이고요. 우익의 대표는 김규식이에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제시했죠. 그러나 좌익도 우익도 모두 반대했고요. 여운형이 길거리에서 암살되면서 좌우합작운동을 실패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문제를 미국이 유엔에 상정을 했어요. 유엔에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걸 소련이 거부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문제를 유엔 소총회에 상정을 합니다. 48년 2월이고요.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됐죠. 자, 이렇게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이 38선을 넘어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났지만 큰 성과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좌익 세력이 제주도에서 4.3 사건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좌우합작 7원칙이 결정됐다. 연표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좌우합작 7원칙은 8.15 강복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